네,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국어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요, 요새 몇 달 동안 한국사 콘텐츠만 올리고 왜 국어 콘텐츠는 올리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3월 24일 날 고2, 고3 학생들 모의고사를 보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또 해설 영상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최근에 웬일인지 EBS 사이트에 그 수능 특강 강의가 업로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또 말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수능 특강 독서 앞페이지 중에서 영상을 찍을 만한 것을 찾아보다가 여기 맨 윗줄에 있듯이요. 독서의 태도에 나와 있는 책 48페이지입니다. 플루서라고 하는 매체학자의 이론이 등장한 글을 간단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물론 이 EBS 지문과 문제를 간단히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이 관련 개념들에 대해서 연계 포인트가 되는 지점을 한번 제가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파일 형식을 보면요, 이거 EBS 교재 포맷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요. 네, 이 딱 보시면 왠지 꼭 평가원 방식이라든지 꼭 모의고사 같이 그렇게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께서 이 한글 파일로요, EBS 이 모든 텍스트들을 평가원 방식의 포맷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이렇게 편집하고 또 영상을 찍기 좋게 올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덕택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기 좋은 이런 포맷으로 해서 파일을 출력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좋은 포맷으로 편집해 주신 분께 감사 말씀 물론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줄부터 보면요. 디지털 매체가 등장한 이후 이미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단지 이미지의 생산과 수용 그리고 이미지의 재생산과 복제에 대한 내용에 그치지 않고 이미지와 실제의 관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이미지라고 하는 말을 정보라고 바꿔보면요. 그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생산, 수용, 재생산, 복제. 바로 이게 뭡니까? 바로 정보를 생산하고 수용하고 재생산하고 복제. 바로 매체의 역할, 매체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지라는 말보다도 정보라고 하는 말로 바꿔보면 이게 첫 번째 줄은 매체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원래 전통적인 그 매체라든가 그런 이미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미지와 실제의 관계 문제를 또 많이 또 중시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 결과 존재하는 사물의 가상과 현상으로 여겨지던 이미지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미지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사물의 가상과 현상으로 여겨졌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위상? 본질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그렇게 전통적인 견해와 또 오늘날 그렇게 달라진 차이 딱 그 점을 주목해 가면서 이제 첫 번째 문장 가볍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미지의 위상에 주목한 대표적인 학자는 빌렘 플루서인데 자, 이렇게 사람 이름만 나와 있고 대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연도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1920년부터 91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20세기 후반에 이런 이론을 또 이끄신 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의사소통 전반의 문제를 코뮤니콜로기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으로 제시하였다. 코뮤니콜로기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어원이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하고 그 어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코뮤니콜로기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사소통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화와 담론, 정보, 상징과 코드를 코뮤니콜로기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으며 새로운 매체에 의해 변화된 사회를 텔레마틱 사회라고 규정하고 탐구했다고 했는데 이 텔레마틱 사회 의미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조합한 것인가 뒤에 각주가 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텔레마틱, 원격 통신, 즉 텔레코뮤니케이션, 정보, 인포매틱의 합성어다. 통신과 컴퓨터의 융합과 그에 의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말. 네,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텔레마틱 사회까지 봤고요. 특히 그는 주된 의사소통 수단이 문자에서 이미지로 변화하는 과정과 그 과정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매체 또는 장치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의미를 재탐색했다. 제가 옆에 괄호해 놓고 기술적 이미지라고 했는데요.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기술적 이미지거든요. 바로 그 기술적 이미지의 뜻이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매체 또는 장치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기술적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생기기 전에는 물론 이미지만 있었겠죠. 그러다가 문자가 생겨났고 또 지금 현대 시대에는 또 이렇게 매체 또는 장치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시대로 이렇게 의사소통의 수단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면 이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가 1문단이고요. 자, 2문단을 보겠습니다. 플루서는 전체적인 의사소통 체계 안에서 매체와 사유 방식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규정될 수 있는 사회 체계 전반을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not only but also 그런 구문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 학문 분과에서 지역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을 코뮤니콜로기라고 하는 하나의 총체적 복합체로서 통합하고자 했으며 역사, 철학, 매체 이론, 예술 이론, 미학 등을 코뮤니콜로기의 방법으로 사용했다까지 나왔고요. 바로 코뮤니콜로기의 이론의 의미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야 뭐 나중에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더라도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뒤에 이제 동그라미 1, 2, 3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그 동그라미 1, 2, 3은 이 코뮤니콜로기 이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필요성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는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에 따라 의사소통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도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존적인 측면에서 역시 코뮤니콜로기 필요하다. 바로 이게 무슨 말인가? 자세한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불안과 고독을 가지고 태생적으로 불안과 고독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잊고자 혹은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의사소통을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의사소통은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어쩌고저쩌고 역시 코뮤니콜로기의 필요성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기술 사회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된 매체적 상황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인간들 간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코뮤니콜로기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뮤니콜로기 이론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실존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세 번째로 기술 사회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두 번째 문단 코뮤니콜로기 이론에 의의하고 필요성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제가 이 부분이 바로 연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플루서가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 출제하기 딱 좋습니다. 세 가지로 딱딱 나눴습니다. 전 역사 시대를 알파벳 이전 시대, 즉 문자가 생기기 전에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흔히 선사 시대라고 말하죠. 네, 알파벳 이전 시대, 그리고 역사 시대인 알파벳 시대, 즉 뭐 문자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는 시대고요. 탈역사 시대인 알파벳 이후 시대로 분류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계속 알파벳이나 문자는 계속 남아 있는데 탈역사는 뭐고 알파벳 이후 시대라는 건 뭔가? 자, 그건 좀 차차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일종의 패러프라이즈죠. 네, 다른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시대는 각각 이미지 시대, 즉 알파벳 이전 시대는 이미지 시대, 또 역사 시대인 알파벳 시대는 역시 문자로 기록하니까 문자 시대, 또 알파벳 이후 시대는 기술적 이미지 시대, 그렇게 대응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새쌍으로 대응하는 용어들을 그때그때 바꿔서 들어가 있더라도 금방금방 이걸 감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알파벳의 등장 이전에 이미지가 의사소통 체계의 중심 코드로 기능했는데, 즉 지금 알파벳 이전 시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등장한 이후에 이미지가 중심 코드로 작동하는 시대가 재등장했다. 자, 지금 우리가 요 파트는요, 제가 밑에 썼지만 알파벳 이전 시대하고 알파벳 이후 시대, 특히 이미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서로 대비가 되는 부분 잘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알파벳 이후 시대의 이미지는, 자, 똑같은 이미지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장치로 만들어진 이미지로 알파벳 이전의 이미지와 다르다. 기술적인 장치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술적 이미지는 알파벳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코드라는 점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알파벳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해 추상화한 알파벳 이전 시대의 이미지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알파벳 이전 시대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해서 추상화시킨 것이다.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뭐 우리가 자연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 그런 걸 그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의 모습을 조각상으로 만든 거라든지, 이런 거 실제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추상적으로 만든 거겠죠. 근데 거기에 뭐 누가 중간에 뭐가 뭐 매개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해서 추상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이후 시대의 이미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추상화한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뒤에 이어지겠습니다. 알파벳 이후 시대의 기술적 이미지는 텍스트로 개념화된 세계가 기술적 장치라는 매개물에 의해서 이미지로 추상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간접이란 말은 비록 안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추상화시키고 있다. 딱 그렇게 추론이 돼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테스트로 개념화돼서, 세계가 테스트로 개념화돼서 또 그것이 기술적 장치라는 매개물에 의해서 이미지로 추상화된다. 바로 그게 알파벳 이전 시대하고 이후 시대하고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가 딱 대비가 되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즉 텍스트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알파벳 이후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알파벳이 문자가 완전히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탕에는 항상 텍스트 문자가 깔려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윗부분은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기술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기술적 이미지는 무수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 복합제로 단지 사진, 영화, 현대의 디지털 이미지만을 의미하지 않고, 즉 이것뿐만 아니라 시각 영역의 기술적 장치가 매개됨으로써 시각이 확장되어 경험하게 되는 이미지 전반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현미경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미지도 이런 시각적으로 확장되는 기술적 이미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이해가 되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알파벳 이전 시대하고 이후 시대의 그 이미지 차이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세계를 추상화하느냐, 간접적으로 추상화하느냐, 그리고 당연히 알파벳 이전 시대에는 문자가 있을 리가 없고 알파벳 이후 시대는 또 항상 텍스트 문자가 개입되어 있다. 그 차이점 확실히 정리하고 또 다음 문단 갑니다. 요 문단은요, 일단 문자 시대, 즉 알파벳 시대하고 알파벳 이후 시대의 또 그 이미지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제가 또 연계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기술적 이미지에 의해 알파벳 이후 시대의 문자의 지위는 알파벳 시대에 비해 낮아졌다. 그래서 이 문자의 지위라든가 이런 거를 대해서 나름대로 플루스와 말고 다른 학자들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견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있는 거, 바로 이게 딱 출제하기 딱 좋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루서라는 한 사람의 학자 이론만 가지고 문제를 구성할 수는 없겠죠. 문제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선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계 포인트로 제가 잡아서 이 지문에 대한 학습 마치고서는 이 다른 학자들의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 견해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자의 지위가 이제 알파벳 시대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 그는 역사 시대가 시작될 때 알파벳이 그림에 대항했던 것처럼, 자, 처음 문자가 생겨가지고 역사를 문자로 기록할 때는요, 알파벳이 챌린저, 도전자가 됐을 것이고, 그림은 그 전까지의 의사소통 수단이었던 그림은 이제 도전을 받는 사람이 받는 위치에 있었겠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디지털 코드는 알파벳을 추월하기 위해 대항하고 있으며, 자,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알파벳이 도전을 받는 위치에 있고 디지털 코드가 도전하는 위치, 챌린저 입장에 있게 되었단 말이겠습니다. 그에 따라 문자의 지위가 역사 시대와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이에 주목해 플루서는 알파벳 이후 시대를 탈역사 시대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왜 탈역사 시대라는 말을 썼구나,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탈역사 시대의 대표적인 매개물은 이미지이다. 문자 문화와 결별하고 다시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선형적 사유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유 체계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약간 좀 유의해야 될 게, 이 탈역사 시대, 알파벳 이후 시대라고 해서 문자하고 완전히 빠이빠이, 문자를 완전히 안 쓰고 그런 게 아니죠. 여기 결별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자는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게, 기존의 선형적 사유방식, 즉 기존의 선형적 사유방식이라고 하는 건 알파벳 시대를 가리키는 또 키워드인데요. 자, 이 선형적 사유방식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선형적, 쭉 선처럼 나란히 쭉 배열되어 있다,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우리가 문자를 쓰는 거는 글자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도 우리 지문도 그렇지만 옆으로 쭉 행을 이루면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으로 나열되어 있는 글자를 따라 읽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 사유 방식도 선형적으로 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이 선형적 사유 방식이라고 하는 거, 문자 시대를, 알파벳 시대를 가리키는 키워드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유 체계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주목해 플루서는 이미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플루서에 의하면 이미지는 세계와 인간 사이의 매개물, 아까 전에 바로 전에 문단에서 봤던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쩌고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 문단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이미지는 다의적인 상식 복합주의다. 쉽게 이해되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현대는 디지털망으로 구성된 텔레마틱한 사회이다.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용어 또 나왔네요.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이제 나옵니다. 플루서는
디지털 가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때 가상은 이미지 세계 또는 이미지 공간을 의미한다. 플루스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다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에서 현실과 가상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좀 약간 내용을치 문제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과 가상 구분은 철저하게 경계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거겠죠. 플루스의 이론에 의하면 오늘날 같은 텔레마틱한 사회, 디지털 가상 그런 사회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 그 내용을치 문제에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플루서는 우리가 그것을 지각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려가자면은 기술적 이미지 시대에 중요한 것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에 대한 이해, 즉 장치 리터러시이다. 그러면서 현대의 디지털 매체에 기반을 둔 새로운 소통 형태들은 플루서가 이야기한 텔레마틱한 문화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장치 리터러시, 뭐 여기 밑에 각조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리터러시 그러면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런 겁니다.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능력, 그런 거겠죠. 자, 이렇게 지문을 봤고요. 자, 27번이 그 기억이 뭐냐면 이제 코무니콜로기 이론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일지 문제는 뭐 너무 쉽기 때문에 각자 수능 특강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쉽게 풀고 또 해설지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실제 EBS 수능 특강 교재에는 문제 번호가 2번인데 이걸 편집하신 분께서 문제 번호를 28번으로 네, 역시 수능형 평가원식 포맷을 취하다 보니까 문제 번호를 28번으로 붙이셨습니다. 네, 플루스의 관점에서 보기를 읽고 학생들이 한 말을 평가한 것이다. 다음 중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면서 3점이라고 붙여놨는데요. 실제 수능 특강에는 3점 붙여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편집하신 분께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실제 수능 특강은 그냥 OX 치는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지금 3개씩이나 있습니다. 네, 3개씩 있습니다. 네,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일단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학생 ABC는 서로 시간을 맞추어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게 되자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들은 대화를 나눌 때 조사한 자료를 하이퍼링크로 제시하기도 하고 사진 파일을 전송, 그다음에 이모티콘 사용했고 발표용 프로그램 아마 파워포인트겠죠. PPT 슬라이드 형식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발표 자료 초안을 블로그에 올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달고 그러면 이제 발표 자료 초안 올린 사람은 A 또 의견을 댓글 단 사람은 BC 이렇게 해서 그런 댓글로 제시된 검토 의견을 토대로 해서 슬라이드를 수정해서 사진, 동영상, 그래프 온갖 뭐 디지털 매체들은 총동원됐습니다. 활용한 발표자를 완성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마 공통 과목 독서 부분에 나올 만한 보기라기보다는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에 자주 나오는 복합 매체, 디지털 매체에 관한 거 온통 뭐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내용의 보기 문제는 독서 과목, 공통 과목에 나오기보다는 아마 언어와 매체 쪽에 나오는 포맷이기 때문에 독서 과목에서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 지문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보기를 읽어보고 하나하나 OX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번 선지, 발표 준비를 위해 이루어진 ABC의 소통 양상은 텔레마틱한 문화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뭐 그대로 맞는 말이겠습니다. 적절 5. 2번 선지, ABC가 사진, 동영상, 그래프 등을 활용해 바로 온갖 디지털 매체, 복합 매체 다 쓰고 있습니다. 활용해 완성한 발표 자료는 기술적 장치에 의해 세계가 직접적으로 추상화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하는데요. 이 편집하신 분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적절이라고 적었습니다만 이건 X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적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게 아까 우리가 주요해서 우리 지문을 읽어야 될 포인트였습니다. 알파벳 이전의 시대에는요, 세계가 직접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세계가 직접 추상화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알파벳 이후 시대는 기술적 장치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매개로 해서 세계가 추상화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직접 추상화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 장치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추상화가 되는 거죠.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추상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기술적 장치에 의해 하고 직접 하고 모순되는 겁니다. 지문 읽어보면 이 기술적 장치하고 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순되는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게 함정입니다. 2번은 X, 3번 보겠습니다. ABC가
이모티콘을 사용해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한 것은 알파벳 이후 시대에 텍스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죠. 자, 이모티콘 뭡니까? 우리 매체 문제도 나오지만 크크크, 뭐 키역키역키역, 뭐 응응, 뭐 이응이응, 뭐 하여튼 이런 거 다 한글 자음을 이용해서 그런 자기 감정 표현하는 이모티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텍스트가 개입돼 있다. 그거하고 지문하고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가 않겠습니다. 3번 X입니다. 요건 부적절 맞았네요. 하여튼 X. 4번 선지입니다. 블로그 공간이 현실 세계와 독립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발표 자료 초안의 수정 방안에 대한 ABC의 소통 양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어. 결국 그 블로그 공간, 가상 공간이겠죠. 현실 세계와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자, 근데요, 이 아까 그 플루스는 가상 공간하고 현실 공간하고 구분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게 독립돼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고려하면 안 되겠죠. 그 앞에 지금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엄연히 지금 가상 공간하고 실제 공간하고 잘 구분이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부분부터가 틀렸습니다. 4번 X. 5번 선지. 휴대전화 메신저와 블로그 사용을 가능하게 한 장치들에 대한 ABC의 이해는 바로 이게 장치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겠죠. 이해는 기술적 이미지가 세계와 인간 사이 매개 역할, 바로 이겁니다. 간접적으로 추상화시키는 거, 또 다의적인 상징복합체, 아까 지문에 나온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기능하면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EBS 지문과 또 문제 하나를 간단히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고요. 이제 플러스 이론 말고 다른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 다른 학자들은 이 문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이 연계 포인트로 잡은 부분이 바로 문자의 지위와 역할입니다. 뭐 이렇게 매체 쪽에 초점 맞추는 거는 아무래도 공통 과목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문자의 지위와 역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계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개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요. 원래 문자에 대한 통념이라는 게 뭐였냐면 문자란 것이 음성 언어의 재현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념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시도가 쭉 있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자의 개념과 역할도 확장되어 왔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확장되어 왔느냐, 바로 문자의 유형적 특질하고 물질성에 주목을 했다. 자, 하여튼 뭐 이걸 꼭 이해하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견해도 있다 하면서 나중에 혹시 모의고사라든지 실제 평가원 시험에 나오면, 아, 그때 뭐 유튜브에서 이런 개념도 봤지, 그렇게 그냥 생각 떠올라지는 정도, 그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보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자의 외형적 특징과 물질성에 주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 뭐 뜻을 전달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그러면서 역사 진행의 원동력으로 기능했다. 이제 문자의 이 기능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역사 진행의 원동력으로 기능했다고 보는 전제에서 인류의 문화사를 재편성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바로 그래서 우리 방금 본 플루스의 지문에서도 알파벳 이전, 알파벳 시대, 알파벳 이후 시대, 그렇게 세 개 시대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뭐 뒤에 플루스뿐만 아니고 여러 학자들 이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문자 위에 주도하는 매체가 뭐 이미지든 뭐 무슨 디지털 매체든지 간에, 주도 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시대사를 세 가지로, 문자 이전, 문자 이후, 물론 이름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3등분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런 일정한 표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개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앞선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캐나다 학파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캐나다 학파라고 하는 것이 정식으로 우리는 무슨 학파다, 그렇게 학파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하여튼 이런 대학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일군의 이론가를 지칭한단 말이고요. 작년 수능 독서에 매체학자 매클루언의 이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매클루언도 그런 캐나다 학파의 한 명의 학자라고 합니다. 하여튼 매클루언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참고하실 분들은 작년도 수능 특강 독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학자 이론은 바로 이니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자, 이니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문자가 이제 쓰기 매체지 않겠습니까? 그 쓰기 매체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집중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바로 뭐냐면, 바로 문자는 가볍고 운반하기에 용이하다. 그런 경제적 측면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 성격에 기반하고 있는 공간적 확산 가능성에 주목했다. 즉,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거죠. 공간적 확산 가능성. 그래서 이런 문자가
공간적인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역사가 이렇게 달라져 왔다. 그 파생 효과의 예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구텐베르크에 의해 가지고 뭐 성경이 많이 인쇄가 되고, 아니 구텐베르크 활자에 의해서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적 인쇄가 발명이 돼서 그 다음에 그러면 원래 중세 시대에는요, 원래 성경을 그렇게 글로 인쇄한 것이 아니고 성화라고 그래가지고 글보다는 그림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교리를 가르치려고 했고, 정작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글자는 소수의 지배 세력만 독점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그 중세시대의 문자 독점 세력의 지위를 약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책을 막 찍어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성경의 글을 읽게 되면서부터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의식이 깨이니까 계몽주의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됐는데 반드시 그런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쓴 것이 추상적 사고와 인과법을 가능하게 했고요. 그 후에 또 노동 분업이라든지 자유시장과 대량 생산이라는 경제제도를 양산했다. 그러다 보면 좀 부작용이 생기는 거겠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문자 이전의 사회, 문자 이전의 사회를 어떻게 명명했냐면은 구술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구술사회, 말로 대화하는 그런 사회겠죠. 구술사회로 복귀하자, 그런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왠지 아까 플루서가 얘기했던 알파벳 이전 시대하고 좀 약간 통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맥클루언입니다. 맥클루언이 썼던 특이한 용어가요, 인쇄 문자가 지배하는 시대를 가리켜서 바로 활자를 발명한 사람 구텐베르크 이름을 따서 구텐베르크 은하계라고 하는 명칭 붙었다. 일단 이 정도 있다는 것만 알고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맥클루언 이론 중에서요, 또 아까 전에 우리 플루서 지문에서 봤던 선형적이라는 말 또 나왔네요. 문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특징이다. 즉 선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문자의 시각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선형적이라는 말 의미 아까 설명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맥클루언의 제자라고 하는데요, 그 월터 옹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 가지고 이 캐나다 학파 이론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터 옹이 역시 시대를 세 가지 시대로 나눴습니다. 구술문화, 문자문화, 제2차 구술문화. 아까 전에 플루스의 3단계 시대하고 좀 서로 짝을 지어서 대응한 느낌이 좀 있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제2차 구술문화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술 시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문자로부터 전자매체로 주도적인 의사소통의 매체가 이행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왠지 플루서의 기술적 이미지 시대하고 좀 통하는 느낌이 있죠. 제2차 구술문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플루서 이론에서도 알파벳 이후 시대의 이미지하고 알파벳 이전 시대 이미지 의미가 서로 다른 것처럼 이것도 그 똑같은 구술이란 말이 들어갔어도 첫 번째 단계인 구술문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역시 문자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 전자매체라고 하는 것도 쓰기라든지 인쇄에서 사용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기술적 이미지 시대에 문자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되어 있다. 역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월터 옹의 견해에서 종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우리 봤던 플루서입니다. 다시 한번 그 개념 정리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문자가 생기기 전, 즉 알파벳 이전 시대와 알파벳 시대, 거기 서로 대립에 대해서 주로 초점 맞추었는데, 이제 플루서에 와서는 문자 시대하고 문자 이후의 사회 시대, 바로 그런 시대의 대립이 또 토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봤던 아까 이미지 코드라고 하는 거요. 인류가 입체적인 현실인 실제를 떠나서, 실제는 입체적이죠. 그런데 추상으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입체가 추상으로 가면서 평면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고 다 그런 거 평면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입니다. 문자는요. 근데 그런 평면적인 이미지 코드를 아까 선형적이라는 말하고 통합니다. 행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즉 선형적인 텍스트로 구성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됨으로써 문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느냐, 인간에게 의미를 생산하고 축적해 나가는 역사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역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시대로 나오는 기술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 역시 아까 전에 캐나다 학파에서 구술성으로 회귀하자 그렇게 논한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문자 시대는 선의 시대라고 했는데, 이제 기술적 이미지 시대는 선을 거쳐가지고 점으로 향하는 거다. 바로 이것이 추상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로 그렇게 봤습니다. 선을 거쳐 점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디지털이라는 점으로 이루어진 감추어진 모자이크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으로 쭉 그렇게 줄로 나열된 건데, 거기로부터 이제 이
기술적 이미지 시대에서는 이 점을 가지고 우연과 조합이라는, 즉 점과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좀 비약이 필요하다, 그런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아까도 지문에 나왔지만 이 기술적 이미지도 문자 코드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우리 생각에 이제 고정적인 통념을 깨는 특이한 매체 이론가가 이제 키틀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작고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이분의 이론이 이제 앞전에 그 캐나다 학파라든지 플루스와 크게 다른 점은 문자 이전의 시대를 아예 상정하지 않습니다. 앞에 캐나다 학파는 뭐 구술 사회, 그리고 또 플루스는 알파벳 이전 시대, 그렇게 문자 이전의 시기를 그래도 인류 사회 발전의 시대 첫 번째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 키틀러는 아예 문자 이전 시기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키틀러는요, 문자 이전의 이미지는 매체라고 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가장 중요한 매체의 기능을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아까 우리 지문에서 뭐 이미지의 생산, 수용 그런 거 있듯이 원래 매체라고 하는 게 정보를 생산도 하고 수용도 하고 원래 다 그런 거 통틀어서 매체라고 넓게 보는데, 이분은 그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매체 기능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로 해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뭐 발화 그런 거는 매체라고 안 보는 거죠. 문자가 있음으로 해서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문자부터 이제 인류 문화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화되자마자 사라지는 언어는 매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키틀러 교수께서는 역사 모델을 이렇게 2단계로 일단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문자 매체의 시대를 아마 1800년대를 주름 잡았다고 그래서 기록체계 1800이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또 1900년대에 20세기 들어와서 아날로그 기술 매체가 들어오면서 또 달라지게 되었다고 해서 기록체계 1900,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기록체계 1800이든 문자 매체 시대이든 간에 명칭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문자 이전의 시대는 상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요, 두 번째 시대, 즉 기록체계 1900에서 이제 이런 특이한 또 약간 좀 생소한 이론을 또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중심이 되는 아날로그 매체가 3개 나옵니다. 축음기, 영화, 타자기가 있습니다. 결국 축음기는 소리, 즉 음향 기술을 대표하는 거죠. 또 영화라고 하는 건 빛, 즉 근대의 광학 기술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타자기는 또 근대의 문자 처리 기술을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게요, 축음기는 상징계를 실제로 바꾸어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 울음소리, 우리가 그걸 문자로 표현할 때는 멍멍 왈왈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 개 울음소리하고 똑같지 않죠. 단지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었는데, 그 실제 개 울음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축음기를 발명하게 되면서 개 울음소리가 멍멍이 아니고 그냥 뭐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개 울음소리 그대로 실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 녹음되고 저장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징계를 실제계로 바꾸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라고 하는 거는요, 영화를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착각하기 쉬운 게 실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찍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영화의 기술적 효과라고 하는 게 1초에 24번의 스틸 컷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상영되어지는 모습이 실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화는 실제계를 상상계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타자기는 역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가 뭐 사람 개인 필체는 다 다른 건데, 그거를 이제 기계적인 거의 뭐 같은 필체로 그렇게 타입으로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징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까 플루서의 알파벳 이후 시대 그런 구분 없나요 하는데, 아마 키틀러 교수님도 그런 개념도 역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으로 뭐 딱 어떤 시대라고 명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아날로그 기술 매체 시대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현대 들어와서 이제 컴퓨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매체의 탄생 이후 이런 호환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축음기, 영화기, 타자기 뭐 이런 거 진짜 제대로 호환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디지털 기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거 다 보면 쉽게 다 이런 게 소리, 영상 다 이런 게 같이 섞여서 호환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호환성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날로그 매체에 의해서 분화되어 저장되었던 음성, 영상, 문자라는 정보는 다시 컴퓨터 안에서 0과 1, 결국 숫자죠. 이진법 코드로 치환되었다. 이런 이론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알고서 나중에 시험 나온 지문 보시면 훨씬 그래도 빨리빨리 적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을 맺자면요. 하여튼 뭐 아까 캐나다 학파처럼 전자시대의 제2차 구술성, 그리고 아까
프루소처럼 탈역사 시대의 기술적 이미지, 또 방금 마지막 히틀러처럼 튜링기계 시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시대의 이진법 코드,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들은 틀려도 여전히 텍스트는 어떤 식으로든 개입돼 있다. 즉 문자 문화 요소를 투영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요새 뭐 학생들이 사람들이 글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형태를 바꿔서 계속 존속을 하고 있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또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비슷하면서 약간 차이점 있는 거 잘 구분해 두셔가지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나중에 실제로 시험 났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